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그리스 로마 신화 3주차 2강이죠. 3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카오스의 자식들 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었었고, 운명의 여신들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가이아의 자식들입니다.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이아와 에로스가 있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카오스가 분열하여 자기 분열하는 거죠. 자기 분열해서 가이아와 에로스를 낳고, 거기 이제 타르타로스가 덤으로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래서 카오스의 자식들이 누구누구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아의 자식들 얘기할 차례입니다. 가이아도 이제 처음에는 무성생식을 하죠. 우라노스, 하늘이란 말이고요 원래. 그 다음에 우레아, 이거는 산입니다. 우레 비슷하죠. 높은 데 있는 거라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폰토스, 바다. 이런 이제 자연물들을 낳습니다. 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데, 땅에서 이제 하늘이 나온다는 게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아가 자기 생식했던 우라노스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랑 자식이랑 결합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우라노는 가이아의 분신이니까,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자기 분열해서 나온 거니까 이것도 역시 일종의 자가생성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근친상간을 떠올릴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그게 또 우리 성인이니까 현실이죠. 현실이 갖고 한 측면인 거죠. 자,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합해서 이제 낳는 자식들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특징적인 인간의 모습을 한 신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림포스의 12신들을 주로 이제 신이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로 테오인데, 이들을 뭐 신이라기보다 신적 존재는 분명한데, 신이라는 어떤 위상이 갖추어진 건 올림포스의 신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거인족이라고 부릅니다. 거인족. 그래서 티탄, 영어의 타이탄, 스페링이 똑같고 영어식 발음을 해서 타이탄이 된 거죠. 타이타닉 뭐 이런 것도 있고, 크다라는 뜻이죠. 티탄. 그리스 발음으로 하면 티탄입니다. 그래서 12명의 티탄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신들의 존재가 12이 되는 거죠. 남자 6, 여자 6. 이제 성별을 맞췄어요. 균형을. 그리고 이제 퀴클롭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화가 진행됐다는 건, 앞에 이제 우라노스, 우레아, 폰토스 같은 자연물들이 가이아에서 나왔고, 카오스에서 나온 것들은 사실은 추상적인 것들이냐, 밤, 낮, 뭐 공포, 운명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비로소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결합에서 비로소 개별화가 이루어지면서 크로노스, 오케아노스 등, 그러니까 인격화된 신인동형을 갖춘 뭐 이런 존재들이 나오는 거죠. 이 크로노스가 이제 주신이 되고, 오케아노스는 세계를 두르는 강입니다. 이게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은 지중해가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는 맞죠. 근데 지중해 바깥에도 세상이 있다는 걸 알죠. 이 사람들도. 물론 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여기 나중에 헤라클레스의 모험 같은 거 하면 헤라클레스가 이제 뭐 세계의 기둥이라고 하는 저쪽 스페인 쪽까지 진출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지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바깥에 거대한 바다가 또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그걸 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중해 주변에 살고 있고, 그 지중해 주변이 육지고, 그 바깥엔 거대한 바다, 강이 둥글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둥글게. 그게 이제 오케아노스고요. 그 다음에 휘페리온은 원래 이제 넘어간다라는 말인데, 태양신 또는 뭐 그의 아버지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이아페토스라는 신적 존재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우스, 올림포스 신들의 세대와 이 티탄족들이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우스와 대립했던 적수 중에 하나로서 제우스의 미움을 특히 받는 뭐 구체적인 사건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이 이아페토스와 그의 아들들이 제우스에게 벌을 받는 그런 존재들로 그려지고요. 레아는 이제 크로노스의 짝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을 낳는 부인이고 어머니가 되고, 그다음에 테티스, 그리스 신화에 테티스가 있고 우이 테티스가 있습니다. 그 테티스는 이제 원초적 바다를 가리키고 뭐 지중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테티스는 원초적 바다를 가리키고 테티스는 나중에 네레이데스라고 네레우스라는 바다의 노인의 50명의 딸이죠. 50명이죠. 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테티스입니다. 테티스는 아킬레우스, 그리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입니다. 테티스. ним프의 ним프니까. 그래서 이제 발음이 좀 헷갈려요. 테티스. 그 다음에 테미스하고 무네모시네가 나오는데, 테미스는 이제 법도라는 뜻인데 무네모시네는 기억이라는 뜻이고, 제우스의 부인들입니다. 제우스의 부인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헤라만 떠올리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바람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계보를 보면 헤라는 마지막 부인입니다. 제우스가 정착한 거죠. 그 전에 부인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또 신화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제우스가 뭐 먹어치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 부인들이죠. 이런 존재들, 개별화된 존재들, 12명의 티탄 중에 개별화된 존재들이 이렇게 있고, 그 밖에 이제 비개별화된, 여전히 이제 인격화가 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인데, 코이오스니, 크레이오스니, 테이아니, 포이베, 뭐 이런 등등의, 이름은 있는데, 어떤 신화적 사건들과 별로 결부되지 않고, 성별 정도만 있고, 그 밖에는 이제 어떤 개성화가 안 돼 있는 그런 또 티탄들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퀴클롭스를 낳는데, 퀴클롭스는 여러분들이 혹시 안다면 그 오디세우스의 모험 중에 퀴클롭스의 동굴에 갇히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퀴클롭스는 원래 둥글다라는 뜻인데 바퀴 그런 건데, 그래서 눈이 한 짝이, 큰 눈이 두 개가, 하나가 이마 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에 퀴클롭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외눈거인. 이름들이 있는데 브론테스, 아르게스, 스테로페스, 이렇게 셋이 그 당시 이제 있었던 거. 물론 이제 오디세우스가 만났던 그 퀴클롭스는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그 섬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퀴클롭스 족이었는데, 여기 이제 최초의 가이아의 자식들로 나오는 퀴클롭스는 셋입니다. 브론테스는 천둥이라는 뜻이고, 아르게스는 번개고, 빠르다는 뜻이 있거든요. 아르고스에. 나중에 이제 아르고호의 모험 할 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개 이름도 아르고스고, 그 다음에 스테로페스는 벼락, 천둥, 번개, 벼락, 다 같은 것들의 다른 표현들이죠. 그렇죠? 땅에 떨어진 건 벼락이고, 그죠? 하늘에서 번쩍하는 건 번개고, 천둥은 소리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제우스의 벼락을 만들어주는 존재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와 같이 일하는 존재로 이제 설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우스의 벼락을 만들어주니까 이 가이아의 자식이 있고 티탄이랑 같이 태어난 존재인데, 제우스의 전쟁을 돕죠. 티탄족과의 전쟁.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르는, 마키아가 전쟁이라는 뜻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괴물 또 있는데, 헤카톤 케이르. 헤카톤이라는 말은 10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에서 이제 성대한 제사를 지내면 그걸 헤카톤베라고 하거든요. 헤카톤베는 100마리의 황소를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다 100마리씩 다 바치는 건 아니고 그만큼 큰 잔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헤카톤 케이르는 헤카톤 100이라는 뜻과 케이르, 손, 손이 100개 달린 백손 거인이죠. 그 거인들인데, 여기 이름들이 있어요. 코토스, 브리아레오스, 귀게스. 근데 귀게스는 나중에 또 뭐 그 리디아의 왕이 됐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왔겠죠, 이름을. 이 귀게스라는 존재가 그렇고, 근데 이 셋이 있는데 뭐 별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고요. 브리아레오스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리아스,
호메로스의 서사시 중에 하나인 일리아스에 보면 제우스가 너무 폭정을 하니까 헤라와 포세이돈과 뭐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언뜻 언급이 됩니다. 그때 이제 테티스죠. 테티스의 요청을 받아서 무리아레오스가 제우스를 돕는 그런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그때 이름이 잠깐 나오는 정도. 이 근친상한 얘기는 아까 드렸던 거고. 자, 여기 이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좀 확대를 해볼까요? 티탄의 계보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뭐 이 계보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 볼 때마다 좀 기억을 환기하는 게 좋겠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저 위에 잠깐만요. 내가 핀포인트를 가져올게요. 뭐 강의만 이렇게 들으면 따분하니까 이렇게 잠깐씩 해프닝도 좀 있고 그래야겠죠.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가이아와 우라누스라고, 이게 라틴어식으로 썼기 때문에 우라누스가 됐죠. 우스로 끝나는 건 라틴어고 오스로 끝나는 게 그리스어입니다. 우라노스. 여기서 이제 바로 레아, 뭐 히페리온, 테이아, 코유스, 호이베, 이아페투스가 나오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결합돼요 나중에. 그래서 됐고, 누구죠? 크리우스? 여기는 언급이 안 됐던 거고, 무네모시네와 제우스가 결합해서 무사이오스 여신이 나옵니다. 무사 여신들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가 될 거고, 코이우스와 포이베가 결합해서 아스테리아와 레토가 되고, 레토도 이제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아페토스와 클리메네가 결합해서 프로메테우스, 우리가 잘 아는 프로메테우스,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 그 다음에 하늘을 이는 거인 아틀라스, 메노이티우스라는 존재도 여기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두 레아와 크로노스가 결합해서 여기 이제 올림포스의 신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페르세스, 팔라스 뭐 등등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계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끄고, 여기 지나갔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건을 그린 겁니다. 브리아레오스가 여기 테티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에 의해 그리스인들이 제우스이고 이제 그 반란을 꿈꿨던 아테네가 엮여 있었군요. 포세이돈, 아테나, 헤라. 하데스는 죄가 없습니다. 하데스는 아니었고 맞이고, 여기 삼지창 보이시죠? 이게 포세이돈, 머리에 투구를 한 아테나, 그죠? 그래서 이제 레우스가 손이 여러 개 있죠, 보이죠? 그래서 기어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요즘 그림 같죠? 무슨 만화, 웹툰 같은 만화인데 1795년 존 플렉스만이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애칭, 그러니까 이 동판을 새긴 사람은 토마소 비롤리, 이탈리 사람인가 봐요. 토마소 피롤리라는 사람입니다. 연도는 1795년. 포세이돈과 아테네와 헤라가 반란을 꾸며서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된. 자, 그 다음에 그 우라노스와 이제 레아가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들의 계보에 보면 우라노스가 자기 자식들을 가이아의 뱃속에 가둡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그리스 신화의 또 독특한 측면이고 이건 뭐 그리스 신화 어떻게 보면 신화뿐만 아니라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신화에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여는 이야기 하나를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왜 자꾸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쫓아내는 이런 신화들이 나오는지 그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할 거고 그 이유는 명확치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끔찍해서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 강대인 선생님 교재에 나오지만 그 자식들이 끔찍한 자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브리아리우스나 뭐 퀴클롭스 정도고 그 브리아리우스 퀴클롭스는 사실은 이제 그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게 끔찍한 건 아닌데 그냥 자식들을 두려워한다 뭐 이 정도 언급만 있어요. 뭔가 신화적 배경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뱃속에서 수태가 됐는데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합하니까 뱃속에 수태가 됐는데 우라노스가 나오질 않는 거야. 나오지 않는다. 뭐 상상하는 그건데 성교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식기를 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의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식을 갖는 장소와 갖게 되는 수태하는 방식의 장소와 자식을 뱃속에서 기르는 장소 그리고 나오는 장소가 같단 말이에요. 입구와 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막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식들 세상 빛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이아는 그냥 땅을 의인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이아의 뱃속이라고 하면 이제 동굴 정도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인체와 그러니까 고대인의 특유의 이제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그런 사고 방식에 따르면 동굴은 곧 자궁이고 자궁은 그 가이아의 뱃속이라서 뱃속에서 아이들은 생겨서 무럭무럭 자라는데 나오질 못하니까 너무 뱃속이 아픈 거죠. 안타깝기도 할 테고 자식들의 세상 빛을 못 보여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아가 꾀를 내서 가이아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뭔가 좀 음험한 여인 같은 또는 속을 알 수 없는 존재 대지 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 자기 남편이자 자기 자식이죠. 분열해서 났으니까 우라노스를 자기 몸으로부터 떼어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낳은 자식이 이제 크로노스인데 이건 신화적으로 좀 허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지성이니 종족의 지혜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신화가 바로 이제 집단지성의 산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지혜, 인생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 개인이 자기 어떤 합리적인 지성을 동원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집단이 여기저기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면서 그 입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야기꾼이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더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계속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화들은 행성 변화 변모하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치밀하지는 않습니다. 딱 앞뒤가 완전히 맞진 않죠. 그래서 보면 이제 가이아의 자궁을 틀어막고 있어서 자식들이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크로노스는 어떻게 빼돌려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에게 아다마스라고 합니다. 아다마스 그 강철 이게 또 재밌는 건데 강철은 굉장히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련 온도가 높아야 나올 거니까 그리고 합금 형태니까 근데 이제 그 뜨거운 온도를 감당해낸 자연 철광이 있죠. 운석입니다. 그 운석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높은 온도를 견디고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금속을 뽑아서 만들면 강철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얻어진 거죠. 그런 걸로 만들어둔 낫입니다. 낫. 크로노스가 사용하는 무기는 낫이에요. 농경과 아마 관계가 있겠죠. 그 크로노스가 막내가 됐는데 그 막내에게 그 강철 아다마스로 만든 낫을 쥐어주고 아버지의 생식기를 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워하고 이제 우라노스가 가이아로부터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 사이에 간격이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게 또 한 번의 우주가 생겨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라노스가 가이아로부터 가이아의 품에서 벗어나면서 공간이라게 생겼고 거기에 이제 다른 존재들이 살게 돼야 되는데 또 재밌는 거는 가이아가 이미 자기가 낳은 존재들이 있죠. 산맥도 있고 그러니까 우레아 그다음에 뭐 강도 있고 다 있는데 다시 또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긴 해요. 좀 중복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막내였지만 뱃속으로 나온 건 크로노스가 처음이라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이건 제우스에게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크로노스의 철자는 카파, 그리스어로 카파, K자로 표시되는 그 크로노스였는데 나중에 이제 신화학자들에 의해서 이 크로노스를 의인화시키고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카파가 키가 됩니다. 키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원래 키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X자처럼 여러분들 그 수학 배웠던 사람들 알 거예요. 그래서 저기 크로노스가 되면 시간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력을 갖고 있고 막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이변을 낳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데 사실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얘기는 분리신화라고 불릴 만큼 여러 나라 문화권의 신화에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잭과 콩나무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콩나무가 이렇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잭이 콩나무를 잘라버리면서 하늘과 땅에 끊어지죠. 단절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하자면 샤만, 무당 이제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끊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신과 하늘과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 오누이 얘기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나왔다가 아이들이 타고 올라간 다음에 호랑이에 썩은 동아줄이 나와서 끊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또 분리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런 게 왜 나오냐면 고대인들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하늘이 저렇게 보이는데 무슨 천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왜 안 무너지나 궁금한 거죠. 우리는 이게 무슨 공기들이 모여있는 성층권 지구의 중력 때문에 공기가 흩어져 버리지 않고 지구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그런 형성, 대기층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파랗게 하늘이 보이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고대인들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자기 삶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아봤던 또 동굴 천장을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은 천장 같은 거죠. 근데 천장은 분명히 옆에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걸 아는데 하늘은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기둥이라는 것도 있죠. 지브롤터 해협에 가면 하늘 떠받친 기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안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원래 붙어 있었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인설화. 왜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 주면서 원인설화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기후라는 말 알죠, 여러분들? 약간 어려운 말인가요? 기후가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쓸데없는 걱정. 근데 기나라 사람들의 걱정이라는 겁니다. 중국에 기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뭐 좀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기나라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갖고 혹시 하늘이 안 무너질까 싶어 걱정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기후라는 말이 생겼던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하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운석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운석이
떨어지잖아. 하늘에서 별똥별이 돼갖고. 그러니까 하늘을 저런 것들이 하늘을 이루고 있는 재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하늘에 좀 균열이 가서 쪼가리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이제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거라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상상력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아틀란티스. 이거 아틀라스죠. 아틀란티스가 아니고, 아틀란티스는 대륙이잖아요. 못하군요. 예. 아틀라스, 아까 나왔던 그 가이아와 우라노스 하에서 나타난 존재. 아틀라스. 하늘 떠받치고 있다라는, 나중에 헤라클레스의 모험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 기둥이 있다. 이런 것도 다 이 분리신화이죠. 원인설하고. 네, 보시면 이 그림은 조르지오 바사리라고 되게 유명한 화가입니다. 1511년에서 1514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크리스토포로 게라르디 크리스토포 게라르디. 이건 1508년에서 1556년 사이 이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했나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라노스의 제거라는 겁니다. 크로노스에 의한 우라노스의 제거라는 거고, 보시면 어린 나이 모습을 하고 있죠. 크로노스는 사실은 근데 제우스에 비하면 제우스의 윗세대 아버지니까 나이가 많아서 노인네로 포상이 되긴 합니다만, 보통 늙은 크로노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낫을 들고 있고 지점을 향하고 있죠. 늙은 우라노스에 늘 거세하는 장면이고, 여기 이렇게 천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로노스가 시간이라는 의미를 나중에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황도 때, 그러니까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뭐라고 하나 길,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크로노스고, 다른 존재들은 금방 설명할 만한 것이 나오진 않는군요. 자, 이게 이제 이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연도는 1560년 피렌체의 베키오 궁전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벽화인가요? 그 다음에 의자가 공나무, 재미삼아. 이거는 이제 해와 달의 운의. 요것도 이제 이집트 쪽에서 왜 하늘이 안 무너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스듬히 누워있는 존재는 게브 신이고, 게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엎드려 뻗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늘로 우리가 인식하는 건데, 여신이 있죠. 보니까 하늘의 여신 누트고, 여기 좀 떠받쳐주는 존재가 또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도 못 믿어서 떠받쳐주고 있는 신이 있는데, 이게 공기의 신, 공기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정도는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슈. 그 다음에 이 양머리를 하고 있는 양쪽에 있는 신들, 영혼의 신, 해. 뭐 이집트 신화는 잘 모르는데 여기도 있네요. 파피루스입니다. 이게 페이퍼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파피루스. 그리스 나일 강변에 나는 갈대 일종인데, 이걸 이제 압착해서 말려갖고 압착해서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집트의 관광 가면 파피루스의 그림 또는 이집트어로, 이집트 상형 문자로 자기 이름 써주고 뭐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나는 안 가봤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의 생식기가 잘리면서 그 생식기로부터 정액과 피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들이 쏟아내는 피나 체액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의로 끝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존재를 낳죠. 그래서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나왔던 핏방울을 받아서 가이아가 복수의 여신들을 낳고, 그러니까 우라노스의 피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수태가 되는 거죠. 에리니스 또는 복수는 에리니에스인데 복수의 여신들. 이 복수의 여신들은 가족 간의 죄를 범하는 근친 살해 뭐 이런 거, 그런 경우에 죄를 벌하는 여신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레스테스 그림도 나올 텐데, 오레스테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를 죽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복수 여신들이 쫓아다니면서 공포를 안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가스도 GIGAS인데 이 자이언트의 어원입니다. 자이언트. 이것도 거인이란 뜻이잖아요. 자이언트도 기가스, 복수는 기간테스. 그래서 기가스 거인족들을 낳는데, 이들이 또 나중에 제우스의 올림포스 신들과 또 전쟁을 벌입니다. 기간토마키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풀의 나무 요정을 낳습니다. 좀 약간 뜬금없죠? 우리 물풀의 나무 얘기를 괜히 했던 건 아니에요. 물풀의 나무가 고대인들에게 되게 친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멜리아, 그리고 멜리아이, 복수는 멜리아이, 물풀의 나무 요정인데, 그 그리스의 어떤 창세기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을 만드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좀 빈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다른 쪽에는 인간 만드는 얘기들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 신화의 초기에는 신과 인간들은 원래 같이 있었던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막연한 얘기들이 있죠. 사실 뭐 우리가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 보면 인간과 뭐 그쪽 있잖아요. 그 중간계라고 그러나요? 뭐 인간과 요정과 그다음에 용들이 같이 공존하며 사는 그런 친척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리니에스 얘기했고, 기간토마키아 얘기했고, 이 기간토마키아는 헤시오도스의 그 신통기나 신들의 계보나 일관 안날 거기는 안 나오고요.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2세기죠 아마. 그 사람이 도서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번역은 이렇게 안 나왔어요.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이거나 뭐 또 하나 이제 그때 내가 소개를 해줬죠. 제목이 단게 안 나는데 그 원래 이제 비블리오테카 도서관이라는 뜻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 기간토마키아 얘기는. 그런데 이제 이들 기간테스들은 사람처럼 생겼거나 또는 다리가 뱀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뱀은 땅의 동물이기 때문에 땅에 딱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땅의 상징이라서 이 기간토마키아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다리가 뱀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풀의 나무 또는 그 요정, 청동인간의 조상이라고 일관나날에 나옵니다. 일관나날에 보면 인류가 낳기 전까지 5세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청동 시대가 있는데, 그 청동 인간들이 이 물풀의 나무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인간이 나온 출처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현생 인류는 청동 인간은 아닙니다만, 아마 뭐 물풀의 나무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단단해서 이걸로 뭐 화살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친숙함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또 이제 청동인간은 호전적인 존재였거든요. 서로 싸움을 해서 멸망하는 존재여서, 그래서 청동인간이 물풀의 나무, 화살을 만드는 물풀의 나무에 나왔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여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오르페우스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오르페우스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오르페우스는 아시죠? 에우리디케라는 자기 부인이 죽자 지하 세계에 가서 자기 부인을 데려오려다 실패했던 가수죠. 그 오르페우스가 지하 세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오르페우스를 시조로 하는 종교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르페우스 종교라는 신비적인 종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오르페우스 문헌에 자그레우스가 이제 디오니소스 신의 다른 이름인데, 헤라가
티탄들을 시켜서 자그레우스를 잡아먹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제우스가 분노해서 그 티탄들을 다 번개로 쳐 죽이는데 그 티탄들의 시체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고약한 존재로 그린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이건 프로메테우스 얘기거나 뭐 오르페우스 문에 나온 자그레우스와 티탄들 얘기거나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오레스테스, 자기 어머니를 죽인 이게 아가멤논의 아들이거든요. 아가멤논이 자기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자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인 존재. 여기 이제 복수의 여신들 세 명이 복수의 여신들 보통 셋이에요. 쌍쌍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분노의 횃불도 들고 있고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또 나중에 다시 소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버전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칼라할 이렇게 되나? 칼라할이라는 사람이고 1852년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기간테스 이렇게 합니다. 몸이 다리 쪽이 뱀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간토마키아의 장면입니다. 올림포스 신들과 여기 방패를 들고 있죠. 이 방패에 이제 메두사의 머리가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아테네 여신인데, 근데 남자신 같은데 묘하네요. 여기 머리에 모자 쓴 걸 봐서 이건 헤르메스가 이제 전령의 신이라서 심부름꾼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헤르메스인 것 같고 이들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터키 페르가몬 왕국에서 만들어졌던 헬레니즘 시대 왕국인데 그때 만들어졌던 제단이죠. 페르게 극장의 무대 스케네라고 하는데 무대 영국 배우들이 올라갔던 무대 밑에 장식이라고 합니다. 기간토마키아라는 제목이고 지금 터키의 안탈리아 박물관에 있답니다. 안탈리아 박물관 터키가 구경 가는 사람들 한번 보러 가세요. 이건 뭐 어디 게임이나 이런 데나 온 것 같은데 재밌어서 거대한 이 뱀꼬리를 하고 있죠. 저 끝까지 뱀꼬리가 붙여져 있고 작은 영웅이 기간테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고 자, 이 물풀의 나무에서 나왔다는 그때 우리 북구시나 얘기할 때도 이 물풀의 나무에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나무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물풀의 나무가 남자였던가요? 여자였던가? 그리고 자 아프로디테의 탄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아프로디테,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났습니다. 이 뒤에 배경글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배경으로 처리했어요. 유명한 누구죠? 보티첼리죠? 보티첼리 비너스. 지금 봐도 참 아름다운 여인. 실제 여인을 모델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베니스인가요? 거기서 봄의 신이 바람을 불어주고 있고 탄생한 아프로디테에게 갓 태어난 아프로디테에게 이렇게 가운을 덮어주고 있는 여신이 나오고 여기 조개를 타고 상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서 바다에 던졌는데 거기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움의 여신이고 그다음에 뭐 사랑의 여신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성애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기로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한 거고 거품이 일다라고 이제 아프로스라는 말이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지중해 바다의 거품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파란데 거기 하얀 거품이면 아프로스 되게 모순적이죠. 성기로부터 거품이 하얀 그 순백의 거품이 일어서 성욕과 아름다움의 여신이 태어난 겁니다. 원래 이제 퀴프로스 섬, 지금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퀴테라까지 뭐 해류를 따라 흘러갔다가 다시 퀴프로스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로디테는 그 전에 있었던
근동에 있었던 여신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아프로디테를 숭배했던 숭배 중심지들입니다. 퀴프로스와 퀴테라가. 그래서 다 이 중심지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의 이제 탄생설화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별칭이 퀴테레이아, 또 퀴프리아 뭐 이렇게 불립니다. 아프로디테는 거품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민간설도 있는데 웃음을 좋아한다는 말이 휠롬메이데스라는 말인데 그리스어로 이게 이제 비슷한 발음에 필롬메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데스가 이제 성기거든요. 그래서 성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밝히는 뭐 이런 뜻이겠죠. 남자를 밝히는 이런 뜻인데 발음이 비슷해서 웃음을 좋아한다는 말에서 남근을 좋아한다는 말로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퀴테레이안이 퀴프리안이 다 이렇게 퀴가 들어가 있는데 퀴오라는 동사 임신하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퀴테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퀴테레이아, 퀴프리아 다 여기서 온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바로 퀴프로스 섬입니다. 아름답죠. 예, 퀴프로스 물론 현대라서 저 이제 송전탑도 보이긴 합니다만 지중해 바다. 지중해는 특히 이제 그리스의 섬들은 유럽 사람들의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휴가철이 되면 부유한 유럽인들이 놀러 오죠. 자, 여기 이제 일단 퀴테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파르타, 펠로폰네소 반도 저 밑에 퀴테라라는 섬이 있고, 사이프러스는 저쪽에 있어. 퀴프로스는 여기 지금 안 보이죠? 몇 군데만 좀 짚어봅시다. 이게 이제 성소가 있는 곳들인데 아테네도 성소가 있고 성소가 이제 신을 섬기는 곳. 델피는 유명한 여러 신들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노도나는 제우스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여기 퀴테라는 이제 당연히 아테네 여신 아니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겠죠. 델로스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태어난 곳이라서 여기도 아폴론의 성소가 있고요. 사모스에도 있고 에페소스 아르테미스 여신의 성소가 있고 아르고스, 스파르타, 코린토스 이런 데 이제 성소들이 있는 거죠. 로도스 섬에도 있네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퀴테라는 여기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강대인 선생님 책에 있는 그림인데 퀴프로스가 여기 있습니다. 저쪽 지중해 한 구석에 저쪽에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스라엘 그쪽에 가깝게 있는 섬입니다. 퀴프로스.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가 아마 지금 독립된 나라 아닌가 싶은데 그리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적어도 여기까지 그리스 땅이면 너무 심하잖아, 그쵸? 온통 이만큼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까지를 해야 될까요? 봅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읍시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강의로 아프로디테에 관한 얘기들을 강의로 또 전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